문제 번호는 90번이죠. 자,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문제. 글의 주제와 관련된 문제. 영어, 국어, 독해에서 가장 출제가 많은 부분이 바로 주제 묻는 문제예요. 독해에서는 국어, 영어가 다. 그래서 바로 지금 다음 글의 키워드가 뭐야? 중심 내용. 항상 문제 볼 적에 문제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아내야 돼. 뭘 묻고 있는지를 일단 알고 풀어야지, 그죠? 그래서 중심 내용 여기에 꼭 표시를 하세요. 키워드 찾아가지고 그 습관부터 들려야 돼. 자, 그래놓고 이제 한 단락짜리 지문이 나왔지요. 그럴 때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선택지부터 딱 보고 푸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 단락짜리 지문이 나오면 첫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를 읽으면서 지금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쓰고 있냐. 독서의 삼총사, 제재관점, 의도 중에서 한 개라도 나와. 제재는 나와. 그러니까 한 개라도 알고 가는 게 좋아. 내가 얘기했죠. 글과 다음에 선택지, 다음에 글과 문제는 무슨 관계다? 모자 관계. 다음에 이 글이라고 하는 게 엄마인데 그게 한 단락짜리면은 앞에 있는 한두 문장이 엄마의 얼굴이야, 얼굴. 예,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 만나면은 첫인상이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지요. 첫인상이 안 좋아. 그럼 안 만나고 싶어. 그래서 안 만나는 경우 있어, 그죠? 물론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빠지고 있어, 그죠? 그래서 또 안 만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그 첫인상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첫인상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결정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글도 마찬가지야. 그 첫인상을 좌우하는 부분이 한 단락짜리 글일 때는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고, 두 개, 세 개 이상 단락이 이렇게 길어지는 장문 같은 경우에는 첫 단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요 앞부분, 다음에, 장문에서 첫 단락은 그 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자, 보니까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 뭐에 대해서 쓰는 글? 책에 대해서 쓰는 글.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별거 아닌 거를 자꾸 놓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 그런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어가 하나 보이죠? 그런데 그럼 중요한 연결어가 보이면 그 연결어가 있는 문장까지 읽어야지. 책과 책 읽기는 그래놓고 제재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 뭐야? 책과 책 읽기. 책 읽기는 한자어로 독서가 되는 거고, 그죠?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데 할 적에 이 능력, 이는 지시어죠. 그럼 지시어가 나오면 항상 그 지시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앞에서 찾아. 무슨 능력? 책 읽기 능력. 그렇다면 이 글의 제재는 책이 아니라 책 읽기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맨 앞에 제재가 하나가 걸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면 그 제재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서 제재가 살짝 바뀌는데 완전하게 바뀌는 법은 없어요. 책과 책 읽기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은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데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런 책 읽는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데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요까지 읽고 그럼 뭐에 대해서 쓰는 글인지는 알았잖아. 그 정도 알고 시작을 하자고. 그렇다면 선택지에 들어갈 단어 중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책 읽기 또는 독서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답이 돼. 핵심어 싸움이라고 했죠. 단어 싸움. 그러면 그런 단어가 있냐 없냐 1번 탈락, 2번 통과, 3번 탈락, 4번 통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지문에 지금 5분의 1도 안 읽었어. 5분의 1 정도 읽었나? 그 정도 읽고 지금 선택지 4개에서 2개를 빼놨어.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무지하게 성공한 거지. 지문의 반을 읽고 선택지 반을 뺐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지만 그건 뭐 맞는 거지만은 지문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읽고 선택지 2개를 빼냈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렇다면 2개만 기억해.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 요거하고 다음에 4번에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 요거하고
물론 비용에 관한 얘기가 써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에 관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우리 공시에는. 왜? 우리 공무원들은 돈하고는 별로 친해서는 안 돼. 정부에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봉급 이외에, 나라 돈 이외에 다른 돈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선생도 마찬가지야. 선생도 나도. 예, 학원을 하다가 좀 회의적인 느낌이 들 때가 언제냐면 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봉급만 받으면 돼. 근데 학원을 하다 보면은 내가 선생 짓도 해야 되고 돈 받는 짓도 해야 돼. 그때 이제 수익을 따지다 보면은 내가 선생인가 사업가인가 장사꾼인가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어. 자, 이제 아무튼간에 두 개가 나왔죠.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지문을 최대한 빨리 읽어가면서 그 두 개에 맞는 것만 찾으면 돼, 그죠?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가 보여? 중간쯤에 그러나가 보여, 그러나. 요거 답이라고, 요게 답. 내가 비문학 첫 시간에 뭐 설명했었어? 연결어 설명했었지요?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특히 연결어 중에 가장 중요한 연결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나.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데 요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더군다나 또 중요한 것은 하고 필자가 중요하다고까지 얘기를 해줘. 이런 강조 옥구를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중요하다고.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꼭 필요한 매체다 이런 얘기지.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네. 그죠? 그럼 선생님 어려움 뒤에 나와요. 그 밑에도 보면은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강조 옥구가 있죠. 거기 보면은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다. 나오잖아 이렇게. 1분 내 풀어 못 풀어? 풀어. 요런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지문을 겉으로 수박 겉핥기처럼 읽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와라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적에는 종합반이든 단과든 몇 번 풀어라? 2번 풀으라고 그러죠. 2번. 한 번은 시간을 재놓고 내가 알려준 대로 풀고, 두 번째는 지문을 완벽하게 정독을 해가면서 층위, 이 단어 뜻이 뭐예요? 빨리 읊어봐. 봐, 지금 층위 단어 뜻 읊어봐 그랬더니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공부 안 해왔다는 증거에 이게.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서 적어놓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휘 공부는요,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단어만 가지고 하는 어휘 공부는 별로 효과가 없어. 내가 보기에. 영어 공부 중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내 영어 공부 방법, 제가요, 자랑입니다. 대학 입학 시험 볼 적에 국영수 중에서 만점 맞은 과목이 나는 영어야. 그것도 시험 문제를 다 풀고 15분이 남아서 잤어. 그러니까 50분에 50문제를 풀으라고 줬는데 35분 동안 다 풀고 OMR 카드까지 마킹을 다 해놓고 자고 있는데 그 대학 입학 시험 보러 가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감독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 학교 선생님 같으면 내가 영어를 잘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쟤는 다 풀어놓고 자는구나. 타치를 안 하는데 다른 학교 선생님이 감독을 하니까 15분 남겨놓고 어분 줘서 자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툭툭 치더니 학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풀어. 그 내가 뭐라 그래요? 다 풀었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일어나서 이렇게 문제 푸는 척하고 시간을 그냥 보낸 적이 있어요. 나는 국어, 영어, 어학 과목을 참 좋아했어. 적성이야, 적성. 근데 수학은 완전히 과당. 진짜 수포자, 대표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적에 어떤 과목을 누가 잘했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냐고. 그 공부를. 그런 좋은 방법을 배우면 되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억되는 것은 참 무식한 방법입니다. 문장을 외워버려. 책을 외워. 여러분들 지금 공시 영어에도 보면은 아마 영어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중요한 구문, 스트럭처, 문법적인 특징이 있는 그런 문장들은 아예 문장을 외우는 게 좋아.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 문장 구조, 그 스트럭처가 머릿속에 bek히거든. 굳이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단어만 바꿔놓으면 다른 문장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영어도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 문장을 외우면서 동시에 그 문장에 있는 뭐까지 외워지는 거야? 단어까지 외워지는 거죠. 그런데 단어만 외우면 하여튼 성공은 단어만 외웠을 때 성공은 단어만 외우는 거야. 거기까지밖에 못해. 그나마도 그 단어도 까먹어. 그죠?
그래서 항상 국어 영어 공부는 뭐를 중심으로 해라? 문장 중심으로 하되 그 문장 속에서 뭐 찾는 훈련을 해라? 핵심을 찾는 훈련을 해라. 그리고 국어 사전을 펴가지고 여러분들 국어 어휘 공부를 하실 적에는 일단 뜻은 한번 읽어봐.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들은 국어 사전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노트에다가 자기가 찾은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적어놔요. 단어장이라고. 잘하시는 겁니다. 그 적는 건 잘하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적지 마. 뭘 적어? 단어의 뜻을 적지 말고 사전에 보면은 그 단어를 사용한 예문이 있죠? 그 예문을 적어.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럼. 그래서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는 대충 뜻은 알고 못해. 근데 말로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못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는 뜻만 어느 정도 통하면 돼.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문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를 알면은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국어 어휘 문제는 거의 100이면 100 맞춰. 단어 뜻을 외워서 맞추는 게 아니라. 왜? 우리 국어 어휘 문제는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도 나오지만 무슨 문제가 나와요?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 문맥 속에서 그 단어가 다이어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버려. 그렇다면 단어를 공부할 적에도 어떻게 공부해야 돼?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풀 적에는 완벽하게 정독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한 답이 왜 답인지 지문에서 찾아. 다 표시해놔. 그래놓고 와서 강의를 들어. 그러면 강의가 쉬워져요.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 층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언어학에서 시작이 된 단어야. 언어학에서 문장 밑에 문장을 이루는 것은 어절을 이루는 것은 단어를 이루는 것은 형태소 이렇게 아래 위를 나누는 것을 층위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게 언어학에서 시작된 단어인데 지금은 사회학적 용어로도 써요. 그래서 어떤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계층을 따질 적에도 층위라는 말을 써요, 이제는. 그런 뜻의 단어예요. 자, 91번. 키워드 뭐예요? 중심 내용. 다음에 의도. 의도라는 단어가 문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지문이 논설문이라는 얘기야. 문제를 보면은요, 이렇게 알아야 돼.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배우면 알지. 이제 앞으로 배우면 돼요. 배우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풀어야지, 당연히. 근데 많이 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타성해져서 문제 풀고 해답지 보고 채점하고 아하 그러고 지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성적이 안 올라가. 여러분들 고3 때 국어 문제 열심히 많이 풀어서 성적 올라간다면 생각해봐. 그렇게 풀어가지고. 안 올라갔어요. 그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어도 정확하게 알고 풀자고. 자, 중심 내용 의도. 예, 의도란 말이 들어가면 주어진 지문이 뭐다? 논설문이야. 거의 논설문. 자, 지문 봅니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럼 제재가 뭐야?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경제의 글로벌화가 뭐야? 무슨 말이야, 이거? 글로벌화라는 건 뭐예요? 온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엮인다는 얘기지. 그러면 경제 글로벌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됩니까? 다국적 기업. 예전에는 삼성이 한국 국적을 가진 기업이야. 근데 지금 보면 삼성이 베트남에도 국적이 있고 저 중국에도 국적이 있고 저쪽에도 여러 국적을 갖고 있어. 그럼 한국에만 국적을 갖고 있을 때하고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을 때하고 여러분들 벤츠도 벤츠 코리아가 있죠. 벤츠 코리아에서 무슨 일을 해? 독일에서 벤츠 자동차를 가져다가 여기서 파는 역할을 해. 영업하는 그런 회사인데 벤츠 코리아는 국적이 어디야? 한국이야, 한국. 그래서 우리 한국의 벤츠 코리아는 우리 한국의 세금을 내. 이게 바로 경제의 글로벌화예요. 경제 글로벌화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당했던 첫 번째 큰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야? IMF야,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지문을 읽을 때 그만큼 지문 이해 속도가 빨라진다는. 그러니까 뭐가 많으면 돼? 배경 지식이 많음. 근데 배경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근데 뭘 많이 읽어야 돼? 책을 무슨 책을 읽어야 돼? 그것까지는 선생님들이 안 알려줘, 그죠? 맨날 책만 읽으래. 무슨 책을 읽어? 여기 있는 지문들 읽으세요. 여기 있는 지문.
그리고 제 단과 교재에 비문학 제 단과 교재에 꼭 읽어야 되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지문들을 저는 일부러 단과 교재에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읽으세요, 그냥. 그래서 그 지문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여러분들 시나 소설 같은 경우 문학 작품도 아는 작품이 나오면 풀기 쉽다고 그랬잖아. 그럼 안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의미야? 기억한다는 의미죠, 그 작품을. 지문도 내가 기억하는 내용이 지문에 딱 나와. 그럼 쉬워지잖아, 그죠? 그때부터. 자, 다음에 과정에서 다양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제재는 경제의 글로벌화고 이 문장의 관점은 다양성이 증대되었다. 이거요. 앞뒤 항상 앞뒤. 주어 소수가 중요하다고 항상. 그래서 다양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들 흔히 생각한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뭐를 적은 문장이라고 그래? 일반적 통념을 적은 문장이래. 일반적 통념. 통념, 세상에서 널리 유포되어 있는 생각을 통념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체적으로 일반적 통념이 첫 문장에 나오게 되면 항상 필자는 그 일반적 통념을 어떻게 해? 뒤집어. 그럼 뒤에 안 읽어봐도 돼. 즉 경제의 글로벌화는 오히려 다양성을 증대시킨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가 필자의 논지야. 논설문은 쉬워요. 그래서 그래놓고 나서 이제 선택지를 보세요. 1번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을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으면 다양성이 사라지잖아. 그죠? 다양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바로 뭐예요? 개성이야, 개성.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야.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별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죠, 그죠? 뭐 단합하는 거, 통일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 아니 지금까지 조국 그 법무부 장관 사퇴를 했지만 그 분을 놓고 뭐 한쪽에서는 사퇴해라, 한쪽에서는 뭐 계속해라. 저는 그거 보고 뭐 그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무슨 갈등이 아니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요 정치인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소리고 아니 한 나라에서 의견이 둘로 쪼개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나는 조국 장관이 엊그저께 사퇴 안 했으면 내가 주동하려고 그랬어. 다른 모임을 조국 사퇴, 검찰개혁. 왜 그건 안 나와? 그거 없었잖아요. 조국 수호 검찰개혁팀하고 조국 사퇴팀만 있었지. 조국 사퇴 검찰개혁팀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의견이 2개, 3개, 4개로 갈리는 사회가 훨씬 더 발전적이고 훨씬 더 좋은 사회에 따지고 보면은 맨날 단합만 잘한다고 솔직히 단합 잘 된다고 쳐봐. 어떤 조직이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해요? 단합 안 하면 내가 그 조직에서 밀려나니까 하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 그죠? 그렇잖아 우리 한국 사회가. 그거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절대 아니지. 다음에 2번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다양성 보존과는 이거 답이지 이게. 이미 첫 문장에서 답이 나와 이렇게. 자, 뭐 때문에? 문제에서 중심 내용 의도 이 단어 때문에 이 글은 논설문이다요. 그러면 논설문은 뭐가 중요해? 필자의 관점이 중요해. 필자의 관점은 첫 문장에서 이미 드러났어. 그죠? 1분 내에 풀어. 이건 30초면 풀어. 30초도 안 걸려 이 문제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문제는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2, 3년 이내에 나왔던 기출문제.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지문을. 때문이다가 붙어있고 그 다음 문장에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뭐가 나와?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바로 밑에 보면은 바로 이런 강조어구가 보이죠. 바로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그런 다양성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한편 세계 전역에 걸쳐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성까지도 말살하고 있다. 이게 필자의 관점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첫 문장을 읽으면서 이미 느꼈죠. 그죠? 자, 다음에 92번. 키워드 필자의 견해, 필자의 견해. 이 문제는 관점, 정보 중에서도 관점을 추리하라는 문제야. 자, 단락이 4개 단락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첫 단락부터 일단 읽고 시작합니다. 서양에서 주인공을 히어로, 즉 영웅이라고 보는 것은 고대 서사시나 희곡의 소재가 되던 주인공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이다가 붙어 있는 문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문장서부터 붙기 시작하네요. 여기서 서양에서 주인공을 옛날 고대 사회, 고대 서사시, 히어로라고 부른 이유는 뭐예요? 초인간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 그런데 고대 사회, 고대인들만 히어로를 좋아하냐? 이런 히어로를 좋아하냐? 아니, 우리 현대인들도 이런 히어로를 무지무지하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 어벤져스, 1000만, 1200만. 솔직히 어벤져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그게? 그죠? 이건 거의 허구도 그런 허구가 없어. 하지만, 하여튼 영화가 들어오면 1000만 명 이상 돌파를 해.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대리만족이지.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거. 자, 1단락 읽었죠? 때문이다.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영웅들은 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신의 후손이기도 하다. 이때 신화적 세계관, 이 신화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실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이 신화적 세계관이 상당히 많이 우리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죠? 어벤져스 1200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 현대인들조차도 신화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서울에 가장 대학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가 신촌이야. 신촌에 가면 점집만 무려 120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점집만. 한국의 지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웬 점집이 120군데가 있을까? 이것도 뭐 때문에? 신화적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불안해. 자기 미래가. 그렇죠? 자, 선택지 봅니다. 영웅이라는 말은 고대의 예술적 조건과 자연스럽게 관련된다. 이 설명은 이미 첫 단락에서 나왔지요. 선생님, 근데요. 1번 선택지 읽어보면요. 이런 똑같은 내용이 1번 단락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추리야. 똑같이 나오면 정보 파악이야. 뜻은 같은데, 문맥적 의미는 같은데 단어가 좀 바뀌고 조금 다르게 나와. 그럼 그 문제가 정보 추리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2번 신화의 영웅은 문학작품에 와서 점차 인간화되었다 할 적에 문학작품, 인간화 이런 단어들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3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에 밑줄 쳐놓으면 돼. 더 이상 읽지 마. 다음에 4번 역사주의 비평가 밑줄 쳐놔. 더 이상 안 읽어도 돼. 왜?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체크하면 되죠. 그죠? 굳이 선택지를 어떤 선택지는 특별한 단어가 뒤에 나오는 경우는 뒤까지 읽어봐야 돼. 근데 앞에 특별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요. 그죠? 그럼 그것만 읽고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파악하면 되겠구나. 그 뒤는 읽을 필요 없어? 처음에 없어요. 그럼. 괜히 그거 읽으면 시간만 가. 1초라도 아끼는 방법을 써야죠. 2단락으로 갑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거 2번 문학적, 다음에 인간화. 그 다음에 3번 아리스토텔레스, 4번에 뭐예요? 역사주의 비평가. 요것만 기억하고 요런 단어가 나올 때 체킹을 하면 되지. 빨리빨리 지문을 읽어가면서 2번 단락. 신화와 달리 문학작품은 나오네. 그죠? 문학작품은 그래놓고 세 번째 줄에 훨씬 인간화되었다 나오잖아. 그러면 몇 번 탈락? 2번 탈락. 3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오네. 아리스토텔레스.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할 적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지문을 읽지 말고 빨리 다시 선택지로 가. 눈이. 그래서 3번 선택지를 먼저 읽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은 신화적 영웅과 다르다. 이 내용이 이 3단락이 분명히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선택지를 기억을 하고 단락을 읽는 게 편하겠어? 몇 문장으로 된 단락을 다 읽은 다음에 선택지 확인하는 게 편하겠어? 한 문장짜리 선택지 읽고 단락 확인하는 게 편하죠. 그죠? 저는요, 지문을 읽고 선택지 확인하는 게 편해요 하는 사람 그렇게 하세요. 뭐, 개인간이, 그건 개성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는. 근데 저는 선택지 보고 지문 읽는 게 편하더라고.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는 3단락,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나오잖아. 다음에 4번, 4단락. 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 나오지, 역사주의 비평가. 그럼 빨리 4번 선택지로 가. 이미 1, 2, 3번은 확인됐지요? 그럼 4번, 그냥 답이야. 시험장에서는 읽지 마. 그런데 꼭 이걸 또 읽어요. 왜? 자신이 없어서 그래.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다음 시험장에 가서는
1, 2, 3번이 이미 다 맞는 답이야. 그죠? 그럼 4번 자동 탈락이지. 꼭 4번을 확인할 이유는 없지요. 그래도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은 확인해 봅시다. 4번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4번 단락에 보면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세 번째 줄 영웅이라는 표현 대신 뭐 성격, 인물 이런 말을 썼다 얘기야. 그러니까 4번 진술과는 다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순서로 문제를 푸는구나. 요걸 배우는 거예요. 방법. 답이 뭐다. 이거 배우고 싶으면 그냥 해설지 봐. 여기 나오지 말고 비싼 돈 내고 여기 나오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죠? 왜? 어차피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야? 여러분들이잖아. 그리고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까? 안 나와요. 그대로는 안 나와. 조금씩 변형돼서 나와. 다음에 93번. 역시 지문이 좀 길어요. 그죠? 요게 17년도 지방직 7급 문제인데 우리 시험 경향이 올해 걸 가만히 내가 분석을 해보면은 문법 문제는 작년, 재작년보다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 올해가 쉬워진 경향이 있고 독해, 특히 비문학은 작년, 재작년보다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본다면은 이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내년도도 이 독해 파트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2, 3년 전에 7급 문제들이 이제 9급 문제로 거의 비슷한 그런 난이도로 나오는 그런 현상을 띌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17년도 지방직 7급 문제였었어요. 실은 이런 게 이제 내후년에는 9급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한 것은 이해 이렇게 나오면 정보 추리하라는 거예요. 정보 추리. 자, 1단락 봅니다. 조선시대 금속활자는 뭐에 대해 쓰는 걸? 조선시대 금속활자. 금속활자 그러면 생각나는 세계적인 도시가 있죠. 바로 우리 청주. 길거리마다 직지라고 써 있어. 그죠? 직지 심체 요절 이거를 청주에서 만들었나 보지? 금속활자를? 흥덕사에서? 난 청주 사람이 아니라 잘 몰라요. 아무튼 간에. 근데 그 직지 심체 요절 그 금속활자는 고려시대 때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얘기는 조선시대 금속활자네. 조선시대 금속활자는 희귀한 물건이었고 오로지 누구만? 국가만 소유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왜 국가만 소유할 수 있었을까? 왜? 이 글의 가장 중심 포인트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포인트가 글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중심 포인트를 잡고 가면 돼. 그러면 독서가 훨씬 더 빨라지죠. 그죠? 생각하는 독서를 해야 돼요. 조선 전기는 물론이고 조선 후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민간에도 금속활자가 몇 종 있었지만 극소수 양반가의 소유였을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내가 속도가 좀 느려요. 그리고 문장을 읽고 나면은 한 번에 딱 이해가 돼야 되는데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읽어야 겨우 이해가 돼요. 문장 뜻이 하는 사람들은 끊어 읽기를 하세요. 끊어 읽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문법 배울 때도 내가 품사 문장 성분 처음에 수업할 적에 끊어 했지요. 비문학도 마찬가지 끊어. 처음에는 잘게 끊을 수 있어.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적어도 비문학 지문을 한 100지문 정도 해봐.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돼? 끊는 게 별로 안 끊겨. 조금 더 가면 뭐가 보여? 끊어서 다 보여.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하세요. 끊어 읽기 하면 의미가 더 쉽게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진도 때문에 읽고 있는데 내가 읽을 때도 분명히 끊어 읽기를 하고 있어요. 끊어 읽기를 말로 이렇게 소리내서 읽을 적에도요. 끊어 읽기를 해야만 빨리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 그 뉴스나 텔레비에 이런 진행자들이 보면 원고도 안 보고 다 앞에 보고 막 다 해. 그죠? 와, 대단하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다 알죠? 카메라 위에 스크립터라고 그래가지고 문자, 진행자의 대사가 나와. 근데 대사가 나오면서 그 대사에 뭐가 있어? 끊어 읽기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딴 표시가 하나도 없고 끊어 읽기 표시만 있어. 그래서 그렇게 끊어 읽어야 듣는 사람들이 그 말하는 사람의 요지를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속으로 읽을 때도 그렇고 소리내서 읽을 때도 그렇고 꼭 끊어 읽기를 해라. 자, 몇 종 있었지만 이렇게 있었지만 끊는 자리예요. 주로 끊는 자리는 주어와 서술부, 주부 서술부 끊어. 다음에 목적어와 서술부 끊어.
그렇게 주요 문장 성분별로 끊으면 돼요. 극소수 양반가의 소유있을 뿐이다. 그것을 제외하면, 예, 극소수 양반가 소유였던 그걸 제외하면 금속활자는 온전히 국가의 소유였다. 왜 국가가 금속활자를 독점했던 것일까? 우리 예상대로 지금 이거에 대해 쓰는 글이에요. 자, 1번 봅니다. 선택지. 문자의 성격 차이. 가 금속활자 인쇄술의 전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 성격 차이, 요 단어. 다음에 인쇄술의 전파, 요런 정도 단어 체크해야죠. 아직까지는 일단락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죠. 다음에 2번. 일반적으로 조선의 목판 인쇄는 새로운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첫 단락에서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쓰는 글이야? 그치요. 금속 활자에 대해서 쓰는 글에 웬 목판 인쇄,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일단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 물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큰 덩어리에서 볼 적에 우리가 읽은 글의 제재와는 좀 동떨어져 있죠, 그죠? 다음에 3번. 서양과 조선에서의 금속활자 인쇄는 서적의 여기 대략 생산과 대량 공급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양과 조선에서 그러면 조선이 생각해봐. 일단락에서 조선이 금속활자를 누구만 소유하고 있었어? 국가만 소유하고 있다면은 대량 생산과 다음에 대량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이게 정보출이에요, 이게 바로. 첫 단락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태껏 이렇게 첫 단락을 가지고 추리해서 이렇게 선택지 맞춰본 적 있어, 없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와. 내가 이제 수능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어봐. 너 몇 점 맞니? 모의고사. 70점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 알았어. 비문학부터 하자. 이유가 있어. 비문학은요, 딱 2달만 가르치면 성적이 올라가. 2달만 가르쳐 놓으면 성적이 올라가. 눈에 보여. 비문학은 성적이 올라가는 게. 왜? 성적이 올라가야 학생도 기분이 좋아서 그 과목을 더 하고 싶어 해. 그죠? 아무리 했는데 한 석 달, 넉 달 학원을 다녔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 그거 하고 싶어요? 그 학원 다니고 싶어요? 다음에 성적이 올라가야 부모들도 좋아해. 그래서 나한테 열심히 보내. 그죠? 저 선생님 실력 있다고. 실력은 있겠지만은 내 작전이야, 그게. 그런데 생각을 해봐. 문학, 시, 소설, 특히 고전문학. 이거 하려면 한 학기 걸려. 한 학기 내내도 그거 해봐야 성적이 별로 안 올라가. 이거 해봐야. 그럼 그런 걸 먼저 해가지고 진을 빼놓으면 학생이 국어 공부를 하고 싶겠냐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국어 공부에 좀 매력을 느끼고 싶으면 뭐부터 해? 비문학부터 하세요. 빨라요. 이게 성적 올리는 데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공시가 비문학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비문학을 잘했어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문학은 뭐 수업 안 들어도 돼요. 내가 속으로 너 다친다 그러다가 분명히 이게 절대 자만하면 안 돼. 특히 이 국어 독해는요. 솔직히 여러분들 채점해 보면은 2개 놓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1번, 3번 헷갈렸어. 내가 그 2개가 분명히 답인데 난 3번이 답과 답을 했는데 나중에 1번이 답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자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이 비문학은요 정말 쉽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매력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자, 봅시다. 다음에 4번. 서양에서는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아직 서양 얘기는 안 나왔어, 그죠? 그래서 서양 다음에 개인의 경제적 이익 요거 하고, 다음에 조선에서는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 분명히 일단락에서 우리 조선은 국가가 금속활자를 독점했다고 그랬죠. 국가가 돈 벌어 먹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 4번은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면 2번, 3번은 일단 떨어져. 1번하고 4번만 기억하면 돼. 얼마나 좋아요. 이 네 선택지를 다 기억하려고 해서 봐. 더더군다나 선택지가 문장들이 길어, 그죠? 자, 이제 봅니다. 2번 단락.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서양 금속활자죠.
상업적 동기가 작용했다 그랬으니까 4번에 서양에서는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건 맞아 지금. 여기까지 맞았어. 그리고 쭉 읽어보니까 즉 서양의 인수예술은 다음 페이지 상업적 목적으로 민간의 필요에 의해 민간에서 제작됐대요. 민간에서 개인이. 반면 무슨 관계? 역적 관계. 그러나 똑같은 놈이 이놈이. 그럼 이 문장 중요하겠지. 조선의 금속활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가에서 제작한 것이었지. 상업적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끝까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4번도 떨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조선의 금속활자가 국가가 독점을 했고 그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어디 나와야 돼? 이단락에 나왔어야 돼. 근데 이단락이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이미 마감이 돼버려. 끝나버렸어. 그럼 그 이상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게 단락의 구성 원리야. 한 단락에서는 잘 들어. 한 단락은 하나의 제재와 하나의 관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단락이 끝나버렸어. 그러면 그 단락에서 할 얘기를 다 했다는 얘기야. 필자는. 더 이상 거기서 해야 될 얘기를 다음 단락에서 해 안 해? 안 해요. 그게 그의 공식이에요. 그게 그의 공식. 근데 끝까지 또 3단락 또 찾아요. 학생들은. 그거 어디 나올까 하고 안 나와. 찾아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게 그의 공식이라고. 다음 3단락으로 갑니다. 이미 답은 나왔어요. 이미 답은 확인됐고 2단락까지 읽으니까 이미 답은 나왔고. 그래도 중요한 거 봅시다. 3단락.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어떻게 널리 전파될 수 있었을까? 그 얘기는 우리 조선의 금속활자는 널리 전파될 수 없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추리. 그게 추리력이요. 한마디를 하면은 그 말 속에서 하나를 알면 몇 개를 안다? 열을 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게 무슨 력? 그게 추리력이야. 자, 다음에 가장 본질적인 요인은 하고 강조했지요? 그럼 그 다음 문장 중요하네. 표의 문자인 한자와 표음 문자인 라틴 자모 사이의 차이 때문이다. 즉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그죠? 근데 로마자는 더더군다나 로마자는 횡으로 배열이 돼. 활자를 갖다 꽂아놓기만 하면 돼. A, B, C, D 파가지고 꽂아놓기만 하면 돼. 그죠? 훨씬 빠르겠지. 그래서 정답 1번 확인됩니다. 여기서. 다음에 4단락. 금속 활자는 결코 대량 인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대요. 선택지 3번 확인되죠. 목판 얘기가 나오긴 나오네. 새로운 수요에 재빨리 대응하기에는 속도가 너무나 더뎠대요. 몇 번? 선택지 2번. 다시 말해 다품종 소량 생산이 조선 금속활자의 존재의였다. 자, 정보 파악 문제나 정보 추리 문제에서 대부분 문제들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10문제 중에 8문제야. 그래 안 그려? 문제 풀어보세요. 아닌 것 찾으라는 문제가 많아요. 긴 거 찾아라. 지금 이 문제는 긴 거 찾아라. 아닌 거 찾아라. 긴 거 찾아라. 정보 파악이나 정보 추리 문제에서 긴 거를 찾으라는 문제는 대부분 뭐와 관련이 있다? 그 글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 다. 다음에 94번. 다음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야, 질문. 그러면 선택지가 뭐로 돼 있어? 의문문으로 돼 있어, 의문문. 선택지가 평서문으로 돼 있을 때는 답을 잘 찾던 학생이 선택지가 의문문으로 돼 있으면 답을 못 찾는 경우가 가끔씩 보면 있어. 묘해요. 그 의문문이라고 따로 보지 마. 어차피 그 문장 안에도 뭐가 있어? 핵심어가 있어, 핵심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싸움이라고 그냥. 자, 일단 이 글도 장문이죠. 이거 17년도 지방직 9급 문제예요. 7급 문제도 아니야, 9급 문제야. 자, 1단락 봅니다.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제일 높게 들어온 곳과 썰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조간대. 조간대에서 서술 방식 이 문장은 정의. 조간대에서 정의 내리고 있죠. 바닷가에 가보면 특히 서해안에 가보면 물이 빠졌을 때 바위 같은 데 보면 바위 그 움푹 패인데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 안에 조그만 개도 안에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그 부분이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차이는 부분이고 빠지면
바닷물에서 빠지는 부분, 이렇게 그런 부분을 뭐라고 그래? 조간대라고 한다더라. 일단 첫 문장에 정의문이 나오면 이 정의문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또 한 가지, 정의문은 항상 첫 단락에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윗글에서 어떤 것의 정의, 어떤 것의 개념,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첫 단락에 정의문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봐. 다음에 정의문을 하나 주고 이 정의문이 들어갈 위치를 찾아봐라 하는 문제가 나와. 절대 첫 단락이 위치야. 두 번째 단락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이야, 약속. 그것도 공식이야. 그래서 정의문은 어디 들어간다? 첫 단락에 주로 첫 문장 아니면 두 번째 문장. 심지어는 첫 단락에서도 앞쪽에 포진을 해요. 자, 다음에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 열악한 환경 중 한 곳이 바로 이 뭐다? 조간대이다. 왜? 하루에 두 번 12시간은 물이 빠져 있고 햇빛이 그대로 비치고 하루에 12시간 물이 들어와 있고 그죠? 수중에 잠수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에 잠겨 있어야 되고 물에 나가고 햇빛에 노출돼야 되고 이게 정말 극단적인 변화지. 극단적인 변화. 여러분들한테 거기서 그대로 서 있어요. 24시간 동안 서 있으라면 하긴 뭐 사람은 물속에 못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쭉 읽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러한 극단적이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만이 조간대에서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은 이런 첫 단락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간대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그런 설명문이겠네.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나서 긁고 나서 문제도 풀고 글도 읽고 뒤에. 자, 1번. 조간대는 이미 나왔어.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아니야, 지금. 뭐가 중요해? 총알고등류. 밑줄. 2번. 중부에 사는 생물. 3번. 수직 분포. 4번. 환경적 조건. 주로 중요한 단어들이 이번에는 선택지 어디 포진돼 있어요? 뒤쪽에 포진돼 있지요. 왜? 앞에 이미 조간대가 다 나와버려서.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은 앞부분이 중요하냐 뒷부분이 중요하냐 뭐냐면 앞부분에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들이 4개가 다 달라. 아까 앞에 문제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역사주의 비평 뭐 이런 식으로 달라. 그럼 앞부분이 중요해, 단어들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유형은 같은데 조금 포진이 다르죠. 더더군다나 의문문으로 돼 있고 거기서 조간대라는 말은 앞에 다 나와버렸어. 그럼 조간대는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야.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핵심어가 되겠죠. 그런 거를 생각하고 글을 읽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거 네 단어를 기억하는데 이미 4번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1단락이 나왔어. 그죠? 얘는 탈락. 그럼 뭐만 기억하면 돼? 총알고등류, 중부에 사는 생물, 다음에 수직분포 이런 단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체크하면 돼요. 자, 2번 단락 갑니다. 조간대는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 중부 나오네. 그죠? 그런데 2번 단락을 아무리 읽어봐도 중부에 사는 생물이 뭔가 아직 안 나와. 그래놓고 단락이 끝나버려요. 그럼 그 뒷단락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 내용 안 나와요. 끝났어 이미. 정답 2번. 다음에 3단락.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여기 두 번째 줄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 나오네요. 다음에 총알고등류 나오네요. 그죠? 그 밑에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갖고 공부해갖고 오라고 할 적에 지문에서 중요한 문장들, 단어들 찾아갖고 와라 그랬죠. 그때 내가 이렇게 불러줍니다.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를. 그때 얼마나 일치하나 봐. 자기가 찾아온 거하고. 내가 찾아왔더니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100% 일치를 해. 하산하세요. 혼자 공부해도 돼. 그 정도 실력이면. 근데 그게 안 돼. 아직 더 해야 돼. 중요한 건 문제 푸는 것도 실력이지만 이 지문을 가지고 다른 문제 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와는 연관성이 없지만 그래도 지문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는 훈련은 꾸준히 하고 있어야 돼. 꾸준히. 다음에 95번 갑니다. 다음 글을 읽고 추론 정보 추리네. 적절하지 않은 1단락 갑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일단 공유지의 비극이란 조금 생소한 개념의 단어가 나오죠. 공유지 뜻이 뭘까? 공, 한 가지 공,
있을요.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뜻이죠.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땅, 공유지. 자, 저는 안산 땅이 한 3,000평 돼요. 부자죠, 그죠? 안산 땅, 사지 않은 땅. 일단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산에 땅이 3,000평씩이나 있어, 저 사람이? 아니, 안산 땅, 내가 사지 않은 땅. 하여튼 땅이 있어, 나한테. 근데 그게 내 이름으로만 소유가 돼 있어. 그럼 공유지가 아니야. 근데 와이프랑 공동 소유로 돼 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게 공유지예요. 그러니까 둘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흔히 공유지, 공유재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극이래, 비극. 생물학자인 게리 타딘이 어쩌고 저쩌고 뭐 별게 없어요, 그죠? 공유지의 비극이 뭔지도 모르겠어, 여기까지 읽어서도. 뭐 공유지의 비극 빼놓고 나온 게 별로 없어. 그렇다면 뭔가를 좀 더 알고 선택지를 보고 싶은데 나온 게 없잖아. 그렇다면 2번 단락까지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이렇게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첫 단락만 읽고 선택지 볼 게 아니라 첫 단락에서 내가 거둘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그럼 두 번째 단락까지 읽어봐. 어떤 마을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었다. 이게 공유지지, 그지?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네 번째 줄, 자신에게는 비용의 부담이 없이 넓은 목초지에서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밑으로 세 번째 줄, 공유지에 방목하는 자신의 가축수를 늘리는 일에만 골몰이. 그치요. 자기 땅에서는 안 먹여. 자기 땅 풀, 아까워가지고. 그로 인해 공유지는 가축들로 붐비게 됐고 그 결과 마을의 공유지는 가축들이 먹을 만한 풀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읽어보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읽는데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도 않아요. 이런 글들은. 요 정도 읽으면 공유지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1단락 읽고 바로 선택지로 가도 되고 공유지가 뭐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2단락까지 읽고 선택지로 가도 되고 1번 봅니다. 주류 경제학 밑줄. 일단은 첫 단어부터가 특이한 단어야. 2번. 공유지에는 개인의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공유지에는 개인의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죠. 당연히. 둘 이상이 소유하는 건데 무조건 탈락. 그다음에 3번. 공유 자원을 사유화. 여기까지만 읽어. 요 내용이 분명히 지문에 있을 거야. 어딘가에. 다음에 4번. 공유 자원을 국유화. 요것만 체크해. 그럼 기억해야 될 게 뭐야? 주류 경제학, 공유 자원의 사유화, 국유화.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것만 기억하면서 지문 줄줄줄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나오면 체크해서 문제 풀고 가면 돼요. 자, 3단락 갑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 혹은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 이익을 가져온다는 주류 경제학 나오네요.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내용이다 하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주류 경제학이 나오는 1번. 주류 경제학은 개인과 사회 이익이 서로 충돌한다는 뜻이죠. 상충한다는 점을 아니. 주류 경제학은 개인과 사회 이익이 서로 같이 보완된다.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도 올라간다. 지금 읽은 게 그거잖아. 개인이 지문 보니까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 혹은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 이익을 가져온다요. 상충되는 게 아니라 상보적 관계지. 이거는 상충이 되는 게 아니라. 답 나왔죠. 1번. 시험장에서는 여기서 끝.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독해 방법은 시험장에서는 글을 가장 많이 읽으면 몇 번 읽어? 한 번 다 읽어. 한 번. 가장 많이 읽으면 한 번 읽어. 그런데 문제 풀어보니까 한 번을 끝까지 읽는 지문들,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절반 이하만 읽으면 거의 문제들이 풀려나가죠. 그러니까 1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시험관들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배우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에 문제는 풀렸지만 중요한 거 좀 봅시다.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적 공공성이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놓고 해결책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갔고 4번 단락서부터는 해결책이 나오겠지. 4번 단락 두 번째 줄, 공유 자원을 명확하게 사유화해 개인에게 소유권을 주는 방법이다. 하지만 문제는 하지만 밑에 공공 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특정 이익 집단이 가질 경우 엄청난 비극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우리나라 정부들이 새만금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평화이댐? 잘 모르는 세대야, 그죠? 북한에서 무슨 큰 댐을 만들어가지고 그 댐을 폭파시키면 우리나라 다 작살난다고, 우리나라도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댐을 만들어야 된다고, 큰 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가 전두환 때야, 노태우 때야. 그래가지고 평화의 댐이라는 댐을 건립을 해가지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유치원 서너 살 먹은 애서부터 죽기 바로 직전 90 먹은 노인까지 성금을 한 번 내는 것도 아니야. 직장에서 내고, 학교 가서 내고, 집에서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얻었어요. 아마 거둔 돈이 1조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 후에, 한참 지난 후에 평화의 댐 어디로 갔지? 하고 찾아보니까 평화의 댐이 세상에 대청댐 4분의 1 크기밖에 안 돼. 그게 무슨 1조씩이나 들어가. 그런 식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돼. 이게 공공재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사유화시킨다고. 그러면 거기서 뭘 해? 빼먹어, 자꾸. 우리나라 건축, 특히 우리나라 토목 사업에서 예전에 그런 위정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많이 빼먹은, 예전이 아니야.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MB 정부 때도 저 4대강 하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은. 다음에 5번 단락. 4번에 나왔던 내용은 몇 번 전 선택지 3번과 관계가 있죠. 5번 단락. 공유 자원을 국유화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 통제. 이것도 문제가 되죠. 하지만 맨 밑에 국가 간을 합리적, 효과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보장할 수 없다. 국가도 빼먹어. 자, 96번 문제 갑니다. 다음 글을 뒷받침하는 예로, 이게 구체화시킨 사례를 적용하라. 정보 적용 문제인데, 실제 이 문제는 문법 문제로 풀어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예요. 자, 요즘 사는 것들은 하는 나부람을 들어보지 않은 젊은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나무람에서 어르신 세대의 불편한 심기를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에 관한 얘기가 써 있는 것 같아. 이 세대 갈등은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유명한 문자, 서령 문자가 발견이 돼서 고고학자들이 그 서령 문자 발견된 거를 몇 줄을 이렇게 발견된 거를 이렇게 해석해 봤더니, 해석을 딱 해서 풀어봤더니 뭐라고 해석이 되냐.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문장이 한 문장 적혀 있더래. 그러니까 4,000년 전에도 세대 간의 갈등은 있었다. 저도 젊었을 적에 그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른들은, 그죠? 저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런 말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너들도 늙으니까. 언젠간 여러분들도 기성세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굳이 말해서 뭐 하려고, 그거. 어차피 나이 먹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보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어. 생각을 해봐. 20년 산 사람하고 50년 산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죠? 당연히 50년 산 사람이 20년 산 사람 보면 부족해 보이지. 이게 뭐 꽉 차 보이겠어요? 그거를 우리 기성세대가, 얘는 20년 살았으니까, 나보다 30년 덜 살았으니까, 얘가 부족한 걸 내가 메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계속 젊은 세대한테 손가락질만 하는, 이건 내가 보기엔 기성세대로서 책임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봅시다. 선택지. 요즘 애들은 어른을 만나서 말을 할 때도 저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싸가지 없는 거죠. 나라고 하면 안 돼. 어른들한테는 저라고 해야 돼. 그래서 나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오해를 받아. 대학 때 면접을 보는데 여학생이었었는데 너 이름이 뭐니? 교수님이 물어보니까 나 영숙이요. 이름이 영숙이었어. 촌스럽게 나 영숙이요라고 대답을 하니까 한 교수님이 전영숙이라고 해야지 왜 나영숙이라고 하니?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성씨가 나씨인 걸 어떡할 거야? 다음에 2번.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서 제가 한 말씀은요 라고 하는데 아주 깜짝 놀라서 제가 드린 말씀이지요. 이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웠죠. 높임말에도 사용되고 낮춤말에도 사용이 된다. 근데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버리면 말씀이 높임말로 사용된 거예요, 지금. 다음에 친구 아들이 날 과장님이라고 부르던 직함이 과장이라고, 그렇게 그럼 뭐라고 불러? 우리 회사에 내 친구 아들이 입사를 해서 신입사원으로 왔어. 근데 내가 과장이야. 나랑 베프 친구 아들이
평상시에는 내가 걔네 집에 놀러 가면 걔가 아저씨 이렇게 불렀겠지, 그지? 그러면 입사해서 새로 아들이, 거기 친구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나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면 돼요, 회사에서? 과장님이라고 불러야지. 이건 맞는 얘기지, 이거는. 그다음에 어른한테 수고하세요라는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보니까 지금 3번만 문제가 되네. 1, 2, 4번은 사가지가 없어, 사가지가. 그런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요게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지방직 7급 문제였어요. 7급. 그저께 7급 저 시험 봤지요? 올라갈래? 이 친구들 봐라. 무슨 시험 봤는지도 몰라? 그저께 7급 봤잖아, 지방. 본 사람. 이거 한 사람 빼놓고 다 머리 박어. 여러분들은 이제 종합반이라 잘 모르는데, 제가, 시험은 무조건 보세요. 무슨 직렬이건 간에 내가 이제 목표하는 시험 있잖아, 그죠? 그걸 위해서 모의고사 본다고 생각을 하고 가서 무조건 봐. 나랑 과목이 단 5과목 중에서 선택 과목 나 이거 선택했는데 그 과목이 그 직렬은 안 맞아. 그럼 나랑 과목이 2과목, 3과목만 맞아 떨어지면 가서 봐. 그 시험 보는데 돈 그렇게 많이 드나요? 많이 안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원에서 모의고사 같은 거 사가지고 지가 집에서 무슨 뭐 독서실에 앉아서 풀어보고 이거 별로 의미 없어. 시험장에 가서 직접 시험장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무슨 시험이든 가서 봐. 시험만 있다 그러면 어디든 대한민국 어디든 무슨 시험을 본대, 공무원 시험을, 그럼 무조건 가서 봐. 무슨 시험이든 가서 봐. 그러면 일단은 내가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시험장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본 학생들은 정작 자기 시험 보러 가서 긴장을 별로 안 해. 해봤으니까 많이.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해보고 처음 자기가 원하는 시험장에 가서 딱 앉아보면요. 긴장이 돼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무조건 어차피 국어, 영어, 국사는 거의 다 같잖아요. 대부분 공무원 직렬들이 경찰직 빼놓고는. 그러니까 2과목, 3과목만 나랑 맞는 과목을 시험 본다. 그럼 가서 보세요, 그냥. 그럼 그 과목 모의고사 대신 다른 사람 5과목 봐야 돼, 100분 동안에. 나는 2과목만 보면 돼. 왜? 나한테 맞는 과목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100분 동안 2과목 풀면 되지. 어차피 내가 그거 합격하려고 간 건 아니잖아, 그죠? 모의고사잖아, 모의고사. 그래서 무슨 시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보가 들리면 가서 무조건 원서내고 그냥 보세요. 그러다가 붙는 애들이 있어. 공부한 지 6개월 만에. 야, 어떻게 붙었니? 몰라요. 그냥 붙었어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 가서 무조건 봤거든요. 근데 붙었어요. 희한하게. 나도 붙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붙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가면 되지, 이제. 공무원으로, 그죠? 그런 행운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만 무조건 시험 본다 그러면 무조건 쫓아가서 뭐든지 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붙었어. 근데 거기 가기 싫어. 면접 안 보면 되잖아, 그지? 그럼 자동 탈락이잖아. 뭐가 걱정이야? 붙었다고 걱정을 해? 떨어지면 걱정을 해야지. 시험은 많이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지방직 7급 시험이 있었고 다음에 그 지방직 그 운전직 9급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직 9급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했나? 어제? 어떤 반에서 내가 얘기한 것 같아. 그게 2반이죠?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넘어갑시다. 97번. 기억에 들어갈 문장, 기억에. 문장이나 단락 끼워 넣기 문제, 정보 추리형 문제. 자, 첫 문장은 꼭 읽어야 돼. 자, 인간의 역사가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이 반면이 뭐랑 같은 거라고? 그러나랑 같은 거라고. 자연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반복을 반복할 뿐이다. 하고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서로 대조하고 있지요. 요약하면 그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발전한다. 자연의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지금 얘기는. 왜? 자연의 역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반복을 반복하니까 발전할 게 하나도 없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마르크스는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얘기를 정리하면 역사는 누구의 역사? 인간의 역사.
자연사, 자연의 역사. 와, 어떻다? 같다요. 그럼 얘가 발전하면 얘도 발전하는 거다. 얘가 발전 못하면 얘도 발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어?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그렇다면 역사와 자연사가 같은 거라면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도 뭐가 있어? 대립과 통일이 있어야지, 당연히. 그런 논지로 가야지, 이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정답.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지금 이분법적 대립구도가 뭐예요?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잘못된 거다. 여기 들어가야죠. 결국 이 따라서 지금 이 가로 속에 들어갈 문장이 이 단락에 무슨 문이야? 주제문이야, 주제문. 다음에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향과 이러한 합의를, 되게 어려워요, 그죠?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증법, 누가 만든 거예요? 헤겔. 인류 최초의 근대적인 현대 역사 철학자인 독일의 헤겔이 주창한 게 바로 변증사관이라고. 변증사관. 헤겔의 변증사관은 인간의 역사를 발전적으로 보는 발전사관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늘 발전한다요, 전제가.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발전하냐? 항상 인간은, 우리 사회는 충돌을 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조국 수호, 조국 퇴진, 이게 충돌을 해. 그래서 둘이 갈등을 하고 대립을 하고 심지어 투쟁을 해, 싸워. 그러니까 투쟁이 있어야만 인간의 역사는 발전한대. 헤겔의 변증법은. 그러니까 투쟁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투쟁해야 돼. 싸울 땐 싸워야 돼. 그래서 이 두 개가 막 싸우다가 보면은 얘네들 둘이 합해져서 합이 나오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정반합 추론할 때는 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헤겔이 말한 합은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닌 새로운 개념이 탄생을 한다요. 그래야 발전을 하는 거지. 정과 반을 그냥 단순히 합해놓은 개념이 나타나면 발전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닌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 얘네들이 싸워가지고. 그래야 발전을 한 거지. 그때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과 반이란 기존의 개념을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그죠? 그죠? 그때 발전을 위해서 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버린다는 뜻의 단어가 바로 지양이야, 지양. 지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조건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양이라는 단어는 버린다는 의미인데, 어떨 때만 쓰는 단어? 발전을 위해서 버린다고 할 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지향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지양이야. 그러니까 지양과 지향은 뜻이, 기본적인 뜻은 실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변증법적 지양, 즉 인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뭐요? 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버리는 것, 이게 변증법적 지향이야. 다음에 일여, 물심 일여, 이런 말 있죠. 하나가 돼, 하나. 뭐요? 역사와 인간의 역사와 다음에 자연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뭉쳐져야 된다. 서양 사람들은 헤겔이 이런 주장을 하기 전까지,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을 하기 전까지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봤냐면 인간과 자연은 무슨 관계? 서로 대립하는 관계. 싸워야 되는 관계, 투쟁해야 되는 관계로 봤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을 한 거야. 자연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병폐가 뭐예요? 환경이 파괴된 거야. 다음 넘어갑니다. 98번. 논증 방식, 추론 방식을 묻는 문제죠. 추론 방식. 바로 연역 추론이냐, 귀납 추론이냐, 변증법적 추론이냐, 이거 묻는 거죠. 최근 2, 3년 동안 추론 방식 묻는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추론이 바로 이 유비 추론이야, 유추.
최근 2, 3년에 물론 이 논리 파트 추론 방식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나마 나왔다면 유추가 가장 많이 나왔어.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운동선수가 어쩌고 저쩌고해서 있어야 하듯. 이게 키죠. 하듯. 유추. 1번.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미국 여성은 미국 시민이다. 그러므로 미국 헌법은 미국 여성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추론 문제를 풀 적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 주어진 문장을 전제문과 결론문으로 일단 구분해 보는 거. 이거 못하면 못해. 근데 지금 세 문장이 나왔어. 1번에 세 문장 나왔는데 맨 마지막 끄트머리 문장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인과관계 연결어가 붙어 있어. 그렇다면 앞에 있는 두 문장이 전제고 뒤에 있는 게 결론이야. 표시가 나죠? 인과관계 연결어가 붙어 있으면 쉬워요. 그때 어떻게? 앞에 쪽, 전제 쪽이 개념이 크면은 연역 추론, 전제 쪽이 개념이 작으면 귀납 추론이야. 1번, 미국 시민이야. 첫 번째 문장에. 그런데 맨 마지막, 그러므로 미국 여성이야. 어느 쪽이 더 커? 미국 시민이 더 커. 앞에 쪽이 더 커. 그죠? 그러니까 연역 추론이야. 다음에 2번, 나는 유해한 모든 일을 피하려고 한다. 그래놓고 따라서가 뒤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앞에가 다 전제야. 그런데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을 비교해봐. 첫 번째 문장에는 모든 일, 내가 위험한 모든 일을 피할. 그 중에 위험한 일 중에 뭘 예를 들어서 전자파. 작아지고 있어,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연역 추론. 이게 연역 추론은 구체화, 작아지는 거예요. 귀납 추론은 일반화, 커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전선을 통한 전기의 흐름은 도관을 통한 물의 흐름과 유사하다. 유추지.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같이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런 말 나오면 유추라고 그랬죠. 4번. 주말이면 동네에서 크고 작은 문화 행사를 한다. 문화 행사.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문화재들, 박물관에 예를 들고 있죠. 그럼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어느 쪽이 더 커? 첫 문장이 더 커. 그죠? 그러니까 연역 추론이네. 자, 99번. 문맥에 따른 이 문제가요. 지금도 나와요. 지금 공시는 이 문제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해요. 왜? 풀긴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이게 지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것도 정보 추리 유형 문제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첫 번째 이 문제를 풀 적에 첫 번째 지시어와 연결어의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지시어나 연결어가 붙어 있는 문장이나 단락은 첫 문장이나 첫 단락으로 쓸 수 없죠. 그죠? 다음 두 번째 뭐요? 정보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좀 쉽게 나와서 이 문제가 지시어나 연결을 가지면 다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지시어 연결어만 가지고 문제 못 풀어 지금은. 정보의 흐름을 알아야 돼. 뭐냐? 한 단락의 끄트머리에 이런 정보가 나오면 그 다음 단락에 이어지려면 그 다음 단락 앞에 이런 정보가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앞뒤, 이어지는 단락 앞뒤에 같은 단어가 나오면 이으면 돼요. 다음에 여기 이런 게 나오면 여기도 이런 게 나와야 돼. 여기 이런 게 나오면 여기도 이런 게 나와야 돼. 이렇게 정보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자, 봅시다. 이 문제를 풀 적에는 뭐부터 봐라? 선택지부터 보세요. 지문부터 보지 말고 선택지부터. 자, 봅니다. 나로 시작하는 것과 다로 시작하는 것 두 개가 있죠. 그럼 뭐부터 읽어야 돼? 나와 다. 두 개부터 읽으면 돼요. 거기서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선택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주관식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풀 수는 있어. 풀 수는 있는데 그렇게 풀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리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려고 하는 사람도 내가 보기 정신 나간 사람이야. 완벽하게 안 풀어도 돼. 여기 이 순서에서 두세 개만 딱 맞으면 딱 떨어져. 그거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거 맞추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다 안 읽고도 문제 풀었잖아. 지금까지. 그죠? 그거 비슷해요. 자, 먼저 나단락부터 봅니다. 나,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낮은 차원의 것이지만 소유와 행복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성장과 창조적 활동에서 얻는 행복은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성장과 창조적 활동에서 오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이 문장은. 다음에 다. 부자가 되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자라고 만족할 때까지는 행복해지지 못한다.
자, 그러면 나달락이 먼저일까? 다달락이 먼저일까? 아직 몰라, 이거 지금. 나달락이 먼저 와도 되고, 내가 보기엔 다달락이 먼저 와도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달락 뒤에 이어지는 어떤 단락, 다달락 뒤에 이어지는 어떤 단락, 요걸 찾으라는 게임이에요, 지금. 그것만 찾아놓으면 거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달락과 가장 가까운 단락과 다음에 다달락과 가장 가까운 단락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천상이 이제 나머지 2개 빼놓고 나머지 걸 읽어가면서 내가 읽어봤더니 이 가달락은 예를 들어서 나달락 뒤에 붙이면 될 것 같아. 이 비슷해 지금. 요걸 느껴야 돼. 그러나 가달락, 사람들은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소중히 여기면서 정신적 창조와 이거 봐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금방 봤지요. 어디서? 나달락에서. 더더군다나 이 가는 나달락 앞에 가야 돼? 뒤에 가야 돼? 뒤에 가야 돼요. 지금 나, 가 이렇게 붙어있는 세트 찾으세요. 나, 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 2번 통과. 3번 끝에 나가 있죠. 통과. 답은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일단 절반은 했잖아 지금 우리가. 그런 다음에 또 안 읽은 단락이 라달락이죠. 라달락. 라달락.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에서 최소한 경제적 여건에 자족하면서, 이 말은 조그맣게 읽었던 다달락에 부자가 되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요거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부자가 뭐야? 그 경제적인 요건이지. 그렇다면 라달락은 어디가 붙어야 돼? 라달락은 다달락 뒤로 와야 돼. 라달락은 뭐 뒤로? 다달락 뒤로 와야 돼. 근데 2번을 보니까 다달락이 라달락 뒤에 와 있어 지금. 3번을 보니까 라달락이 다달락 뒤에 있긴 있는데 중간에 마달락이 끼어 있어. 하여튼간 뒤에 있어. 그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가장 가깝겠죠. 이렇게. 뒤는 나머지는 안 읽어봐도 돼. 그러니까 몇 개 세트만 맞춰놓으면 문제 풀려요, 이게. 이거를 성격상 너무 완벽주의 성격들이 있어. 이걸 또 시험장에서 진짜 맞았나? 3번? 그리고 다서부터 다시 읽어봐. 검산을 해본다 이거지. 하지 마세요. 검산에서 될 정도면은 이미 그 문제 틀린 거야, 본인이. 그죠? 검산에서 확인이 될 정도면은 이미 검산하기 전에 문제 잘못 풀어놓은 거야. 자, 다음에 00번. 자, 1달러 겁니다. 이것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현실은, 자, 문제를 보니까 기억 디귿이야. 그죠? 선택지부터 봐, 이런 문제는. 선택지를 딱 보니까 뭐 묻는 문제? 연결어 넣는 문제네, 연결어. 연결어 넣는 문제는 앞뒤 문장을 잘 보면 돼. 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현실은 타이타닉 호라는 배뿐입니다. 타이타닉 호 속에는 판에 박은 일상사가 있습니다. 해놓고 판에 박은 일상사가 있습니다. 해놓고 뒤에 뭐가 나와요? 선원은 엔진에 연료를 넣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일상사 중에 한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구체화되고 있죠. 상수를 하고 있죠. 그때 상수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예시죠. 예를 들면 이런 정도가 들어가면 좋겠죠. 다음에 이 단락은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시험장에서. 빨리 3단락으로 가세요. 문제를 빨리 풀려면. 3단락을 합니다. 이 논리는 타이타닉 호가 전 세계란 점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즉, 지금 이글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술 방식은 요추야, 요추. 비유. 뭐를 비유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전 세계, 이 세상을 뭐에 비유해서? 타이타닉 호에 비유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가 타이타닉 호라는 비유 하에서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하는 역할이 다 다르듯이 배에서도 하는 역할이 다 다르죠. 그렇게 비유를 해서 쓰는 글이에요. 마찬가지로 경제학의 논리도 세계 경제 시스템 이외에 아무런 현실이 없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현실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는 그게 문제야. 그래놓고 그 다음 문장 보니까 타이타닉 호의 바깥에는 바다가 있고 빙산이 있다는 얘기는 타이타닉 호 바깥에도 뭔가 현실이 있다는 얘기지. 그 앞뒤 문장이 서로 반대가 되죠, 관점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역적 관계 연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미 답은 풀었죠. 물론 이제 하다가 보면은 선생님 저는요 1번 연결어 못 넣겠어요. 그럼 셋 중에 2개만 맞춰도 답이 되잖아, 그죠? 할 수 있는 거 2개만 맞춰내면 돼.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문학 공부를 할 적에는 지문은 철저하게 읽어. 문제는 너무 100% 완벽하게 풀려고 하지 마. 답이다라는 느낌이 딱 와.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 그러면 답 딱 하는, 그랬더니 틀렸어. 틀리면 어떡해요? 틀릴 수 있지, 연습할 때는. 근데 그렇게 빨리빨리 자신감 있게 답을 하는 훈련을 해놔야 시간을 그만큼 실전에 가서 단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걸까 저걸까 계속 고민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못 봐요. 절대로. 왜? 시간 끌어서 다 떨어져. 시간을 끌게 되면 국어만 피해가가? 아니야. 다른 과목 전체가 다 피해가 버려요. 적어도 국어에서만큼은 좀 자신 있게 답하는 그런 훈련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음, 맨 마지막 문장.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해놓고 차례차례 빙산에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재난의 내용이 뭐야? 차례차례 빙산에 부딪히는 거야. 부연 설명이죠. 그러니까 뭐 즉 또는 다시 말해 또는 말하자면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논리 파트 문제 66쪽입니까? 네, 자, 다음 예문과 같은 유형의 논리적 오류, 논리의 오류. 이 식당은 요즘 SNS에서 굉장히 뜨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을 거야. SNS에서 엄청 뜨고 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죠.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1번, 이 식당 음식을 꼭 먹어보도록 해. 이게 결론이에요. 전제가 뭐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뜻이죠. 이게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2번, 누구도 이 식당이 맛없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집이란 소리지. 맛없다, 맛있다 반대말이 보이죠? 흑백 사고의 오류, 흑백 논리의 오류. 3번, 여기는 유명한 개그맨이 맛있다고 한 식당이니까 당연히 유명한 개그맨이 권했어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이번에는 이 식당에서 밥을 먹자. 내가 얼마나 여기서 먹어보고 싶었는지 몰라. 꼭 한번 오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어. 오류 없어. 내가 보기에는. 아니, 내가 먹고 싶었다는. 내 이 식당에서 무지하게 먹고 싶었어. 그래서 먹으러 가자는 얘기인데 무슨 오류가 있어. 혹시 그나마 오류를 거기다 혹시 하려면은 한다면 뭐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정도? 뭐 내가 보기에는 오류 없어요. 아니, 여러분도 생각해봐. 내가 그 식당 너무 가고 싶었어. 그래서 가. 무슨 오류가 있어? 가고 싶어서 간다는데. 내가 이 음식 꼭 먹고 싶었어. 그래서 먹는 거야. 뭔 오류 있어요? 없잖아, 그지? 다음에 2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요게 결론. 왜냐하면 이게 전제예요.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씨 이런 게 있어. 아니 어떻게 전제문 내용하고 결론문 내용하고 똑같아, 그지? 앞만 읽어봐도 내용이 똑같아.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하세요. 추론을 할 때 전제문과 결론문의 내용은 같아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같아서는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안 드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딱 답은 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제문과 결론문은 내용이 같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같을 수 있다. 요번에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내가 손가락을 똑똑 부지러 버릴 거야. 하나라도 들어 틀려도 좋으니까 같아서는 절대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같아서는 절대 안 된다가 무지하게 많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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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론의 정의가 뭐였어? 추론의 정의. 추론이란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내가 처음에 알려줬죠. 새로운 생각. 그러면 결론이란 생각은 전제란 생각과 달라야 새로운 생각이 되는 거지. 그지요? 만약에 결론의 생각이 전제의 생각과 같으면 절대 새로운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추론에서 전제의 내용과 결론의 내용은 절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이게 좀 틀린 사람 두세 명 손이 올라갔는데 이 학생들은 아마 꽤 오랫동안 이거 기억할 거예요. 틀려봐야 돼, 자꾸. 근데 지금 이 문장을 보니까 전제문의 내용과 결론문의 내용이 똑같아. 이런 오류를 뭐라고 그래?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그래. 순환 논증. 순환, 왔다 갔다 했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순환 논증의 오류.
이런 것도 있어요. 얘, 너 어디 사니? 저 충북대 앞에 살아요. 충북대는 어디니? 우리 집 뒤에 있어요. 거가 거기잖아, 결국은. 그죠? 너 어디 사니? 충북대 앞에 살아요. 그럼 너네 집 어디니? 충북대 뒤에 있어요. 그게 그거지,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결국은. 그것도 순환론 중에 우리. 자, 다음. 1번,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와 화합한 사회에서는 분열이 똑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앞에 문장 부정문으로 바꿔놓으면 뒷문장이지. 1번 정답. 2번, 미확인 비행 물체가 없다는 주장. 입증. 여기 뭐야?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 빨간색 옷 입은 여학생.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증명됐어요? 귀신이 없다는 거 증명됐어요? 과학적으로? 안 됐잖아, 그지? 그럼 있는 거네. 아, 있다고 그랬나? 네? 없다 그랬지? 그럼 귀신 없는 거 증명 안 됐으니까 없는 거네. 그것도 내가 물어봐. 귀신 있니 없니? 그랬더니 여기서 있대. 있는 거 증명됐니? 아니요. 그럼 없네. 똑같은 말 했네, 나는. 그죠? 계속. 그것도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하여튼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가 범해지는 문장들에는 무슨 단어가 보여? 증명, 입증 이런 단어가 꼭 보여. 자, 다음. 지금 30분 가운데 10분이 손을 들어 반대하셨습니다. 손을 안 드신 분은 모두 제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 찬성 단어가 보이죠. 반대말이. 흑백 논리 오류. A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도 맛이 없고 B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도 맛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맛있는 사과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급한 일반화. 3번. 1번 기억, 우연의 오류 배웠지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했죠. 우연의 오류. 싼 게 비지떡이다. 이거 기억하라고 했잖아. 싼 게 비지떡이다. 하지만 싼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애매어의 오류. 동일한 한 단어가 한 논 중에서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용될 때 생기는 오류를 애매어의 오류라고 하는데 다이어에서 발생을 해. 다이어. 선택지 봅니다. 1번. 1번에 나오는 이거는 연역 추론이지. 연역 3단 논법. 오류 없어요, 이거는. 2번.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된다. 부패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 한 번 1번의 뜻으로 썼으면 끝까지 1번의 뜻으로 써야 돼. 그죠? 근데 1번의 뜻으로 썼다가 2번의 뜻으로 썼다가 3번의 뜻으로 썼다가 이렇게 뜻을 바꾸면 오류가 생기죠. 그때 생기는 오류를 애매어의 오류라고 그래요. 다이어에서 발생하는 거. 자, 다음에 디귿, 결합의 오류, 리얼, 분해 오류 다 배웠죠. 이거는. 3번,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차지했다. 그러므로 미국 선수 각자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갖는다. 그러므로가 앞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가 전제야. 전제가 선수단이고 결론이 한 사람 한 사람이야. 그럼 이거는 분할의 오류지. 분해의 오류. 다음에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을 타고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이때 때문이다가 붙은 게 전제. 앞에 있는 문장이 결론이에요. 전제가 뭐예요? 문장 하나하나. 그 문장 하나하나가 모이니까 글이 탁월하다. 이렇게 돼서 부분의 전체로 갔지요. 이거는 결합의 오류지. 그래서 결합 분할의 오류, 요거 순서가 반대. 다음에 성급한 일반의 오류와 우연의 오류, 이것도 순서가 반대. 요거. 자, 다음 7번. 명제를 묻는 문제. 명제는 사실명제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명제는 사실명제와 가치명제와 정책명제가 있다고 그랬지요. 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럼 이 말을 바꾸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럼 무슨 명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의견으로 나오는 게 가치명제. 가치명제.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좋고 나쁨 둘 중에 하나. 무슨 명제? 가치명제. 정답. 가치명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2번 읽어보세요. 어떤 행동 실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의견, 견해, 주장 이런 걸 해. 정책명제. 3번. 읽어. 사실의 진위를. 그럼 맞다 아니다. 그죠? 뭐요? 가치명제. 다음에 4번. 3번은 사실명제. 63빌딩은 63층이다.
맞죠? 그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한 거죠. 사실 명제. 다음에 4번. 이것도 무슨 명제? 정책 명제. 구체적인 어떤 의견이 나오면, 견해가 나오면, 주장이 나오면 다 정책 명제. 좋다 나쁘다 둘 중에 하나면 가치 명제. 그냥 사실만 말하면 사실 명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문학, 아직 시간 조금 있네요. 10분 정도. 오늘 시간에는 이미지 할 차례일 거예요. 이미지. 이미지. 내가 시를 가르칠 적에 처음으로 가르칠 게 이미지지. 이미지. 느낌. 자, 이미지는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 저장되는 모습,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는 모습, 그래서 마음심자, 형상상자를 써서 심상이다, 한국말로는. 그때 종류에는 뭐가 있다? 다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5가지가 있다. 5가지.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신이 있어서 이 5가지 감각 중에 4가지를 내가 다 가져갈게. 한 가지만 선택해. 종국적으로 네가 꼭 갖고 싶은 감각 하나만 선택해.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각자 생각이야. 다 들어니? 나는 눈은 있어야 돼. 시각은 있어야 돼. 손 들어봐. 다음에 나는 청각은 있어야 돼. 이런 학생들이 주로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에요. 다음에 나는 후각은 있어야 돼. 이런 학생들은 주로 개띠들이야, 개띠들. 다음에 나는 미각은 있어야 돼. 오, 그지? 그럼 사람이 먹어야죠. 꼴배기 싫은 일이 얼마나 많아. 듣기 싫은 게 얼마나 많아, 그죠? 냄새도, 더러운 냄새가 얼마나 많아. 먹어야지. 나는 무조건 미각이야. 다음에 촉각은 있어야 돼. 시각이 제일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거의 공통된 현상이야. 거의 70%가 시각을 선택을 한대요. 그만큼 시각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다치잖아. 무릎도 깨지고 이렇게 얼굴도 좀 다치잖아. 근데 희한하게도 눈은 잘 안 다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눈을 보호해주는 할매가 있대. 우리나라의 신들은 다 할매야, 할매. 삼신할매, 영동할매, 할매들이 다 신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농사를 짓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좀 모성을 근거로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눈을 크게 다칠 뻔했어요. 이제 안경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야구를 하다가 친구가 친 공을 진짜 선수들이 쓰는 공을 내가 외야수를 보고 있었는데 공이 날라오는데 글러브로 딱 받으려고 하는데 햇빛이 정면에서 비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글러브를 어떻게 갖다 대야 될지 이제 판단을 순간적으로 못했는데 공이 글러브를 스쳐서 여기를 때린 거예요. 안경 끼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맞을 때 그 상황을 목격한 친구들 얘기에 따르면은 유리 파편이 튀면서 피하고 같이 내 눈 빠지는 줄 알았대. 그래서 눈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하여튼 빠지진 않았어. 다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딱 맞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죠. 아주 순간적으로. 사람들은 뭐가 오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눈을 감잖아. 그죠? 근데 운동선수들한테 뭐라고 그래? 눈 감지 말라 그래. 끝까지 보라고 그래. 끝까지 보면 맞는데? 그러니까 눈을 서로 보호하는 그런 본능이 있나 봐. 아무튼 시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 문학작품도 시각적 표현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감각적인 표현 5가지 감각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야? 시각적 표현이 많아. 그래서 시각에는 또 5가지 방법이 있어. 시각적 이미지는 또 5가지가 있어. 밑에 첫 번째 따라해 회화적 이미지. 이게 뭐냐면 마치 어떤 어떤 장면을 읽어보니까 한 편의 그림 같아. 그때 회화적 이미지. 다음, 그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색깔이 있어야 돼. 따라해 색채적 이미지. 색채적 이미지. 다음에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게 조용하게 표현하고 있어. 따라해 정적 이미지. 그 반대로 굉장히 막 역동적으로 움직임이 있듯이 표현하고 있어. 따라해 역동적 이미지.
또는 역자를 빼고 동적 이미지라고도 해요. 다음에 어떤 사물을 처음에는 가까이 보다가 가면 갈수록 멀어져. 또 멀리 있다가 가면 갈수록 가까워져. 이런 표현이 글로 가능해요. 이것을 뭐라 그래? 원근적 이미지. 원근적 이미지. 이게 이제 카메라의 줌 같은 그런 기능을 하죠. 또 한 가지가 있어. 또 두 개가 더 있어.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따라해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상승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일 때 써. 긍정적일 때. 하강 이미지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써. 자, 작품 봅니다. 박목월의 청로루. 이번 지방직에 나왔던 작가죠. 이번에는 지방직에서 나그네라는 작품이 나왔었어요. 근데 나그네 또 작품이 굉장히 짧아. 이 청로루도 굉장히 짧아요. 이게 박목월 시는 특징이 뭐냐? 짧아. 언제까지? 광복 이전까지. 광복 이후로부터 6.25 전쟁 이후에 쓰여진 시를 보면 길어. 그게 박목월 시를 딱 박목월 작가가 딱 나와 있으면 길어. 6.25 이후에 쓴 거야. 짧어. 일제강점기 때 쓴 거야. 그걸 알고 있으면 박목월 작품 파악하기 굉장히 쉬워져요. 자, 봅시다.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자, 같이 읽어.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이 시는. 시작.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는 12구비를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빠바방 빠바방 빠바바바방. 이런 윤율이 느껴지죠. 이게 바로 전통시예요. 전통시인 김소월, 청록파, 다음에 서정주 얘기했었죠. 이게 전통시예요. 바로. 자, 뭐라고 돼 있냐?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 박목월 시인은, 청록파 시인은 보기 드물게도 서정시를 쓰면서도 서정시를 쓰는데 뭘로 쓰는 시인? 이미지로 쓰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시인들이야. 먼 산, 시적 화자가 여기 있는데 지금 이 시적 화자 멀리 산이 있어요. 이렇게.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이렇게 있어요. 저 그림 잘 그려요. 화가지망생이었었어요. 잘 봐. 어떻게 그리나.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이 산의 이름이 뭐라고? 자하산. 자하산. 봄눈 녹으면 봄눈이 녹았어? 안 녹았어? 아직 안 녹았어. 녹고 있어. 그러니까 산에 희끗희끗한 봄눈이 아직 남아있어. 봄이 오고 있어. 겨울이 가고.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는 12구비를, 예, 느릅나무 속잎이, 그 나무가, 느릅나무가 뭔지 모르겠지만 봄이 오니까 나무에서 이제 이파리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푸른색, 녹색의 이미지가 또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봄눈 녹으면. 다음에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12구비. 뭐 12구비. 계곡 12구비. 예, 청로로 한 마리가 겨우내 말랐던 목을 죽이러 계곡에 왔어. 잘 그리잖아. 우리나라 산수화는 다 이렇게 그려요. 그죠? 그때 청로로 맑은 눈에 하늘에 있는 구름이. 시적 화자가 청로로 맑은 눈동자에 하늘에 있는 구름이 비친 게 지금 내 눈에 그대의 모습이 비친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내 눈이 그렇게 크질 않아. 적어도 그게 보이려면 이 정도는 가야 돼. 그지요? 내가 시적 화자고 이 친구가 청로로 내면 내가 지금 어디가 있어? 청로로 코앞에 가 있어. 여기 와 있어. 지금 여기 코앞에. 처음에 어디 있었어? 멀리 있었어. 무슨 이미지? 원근적 이미지. 이게 바로. 자, 시가 딱 끝나고 보니까 한편의 그림이야. 그지요? 뭐예요? 회화적 이미지. 다음에 흰색과 녹색이 나타나요. 푸른색. 그죠? 색채적 이미지. 고요한 듯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고요해. 그죠? 하지만 이 안에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시냇물, 계곡물도 살금살금 흘러가고 어디선가 폴짝하고 청로도 나타나고 뭔가 이 안에 생명의 움직임이 느껴져요.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조선시대의 이미지, 우리나라의 전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정중동의 이미지. 정자, 고요할 정자.
동자, 움직일 반대말이에요. 이 반대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적으로는 고요하지만 그 안에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걸 좋아했어. 자, 섹시하다. 섹시하다. 남자가 어떨 때 제일 섹시해 보여? 대부분 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남자가 언제 섹시해 보이냐라고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일 섹시해 보인대. 그게 섹시한가? 그럼 나 지금 섹시해요. 그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남자들한테 물어봤어. 언제 여자가 제일 섹시하냐 했더니 남자들은 확실히 좀 차원이 좀 낮아. 여자들보다. 좀 덜 떨어지는 동물이야. 남자가. 실은 남녀를 비교했을 때 여자라고 하는 동물이 남자라는 동물보다 진화가 훨씬 더 많이 된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의식 수준도 남자들이 보면 어려워. 뭐라고 대답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여자들이 샤워를 하고 약간 덜 마른 머리를 탁 이러면서 나올 때 그때가 제일 섹시하다고 대답을 하더래요. 참 이렇게 수준이 차이가 나 생각하는 게. 근데 조선시대 선비들한테 물어봤어. 야, 여자가 언제 제일 섹시하냐? 그랬더니 조선시대 선비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자가 걸어갈 때 그 여자 치마 속에서 하얀 보선코가 살짝 나왔다가 쏙 들어갔다가 살짝 나왔다가 쏙 들어갔다 할 때가 제일 섹시하대. 우리는 섹시하지 않아 그거. 그죠? 그러니까 벌써 조선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생각하는 게 틀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 때 지금 1970, 80년대까지만 해도 표현을 크게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1970, 80년대까지는 코미디언들이 무지하게 힘들었어. 왜? 안 웃어. 한국 사람은. 그 코미디언, 영어도 못하는 코미디언들이 미국 가면 미국 사람 웃기는 게 훨씬 쉽다고 그랬어. 왜? 미국 사람들은 웃을 준비를 하고 오거든. 그리고 막 일부러 막 크게 웃고 막 옆에 사람 때리면서 웃고 그 조영남 씨 그렇게 웃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슨 포음이냐? 너 나 웃겨봐. 아무리 웃겨도 안 웃어.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안 해. 속으로만. 남편이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 남편을 기다리던 애타게 기다리던 아낙네가 그 남편이 돌아오니까 그 시부모가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할 거 아니야. 아낙네는 뒤에서 부엌문 뒤에서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남편을 보면서 눈물만 흘리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뛰어나가서 와라. 껴안으면 좀 얼마나 좋아. 그죠? 그 남편이란 작자도 왔으면 부인부터 가서 이렇게 안아줘야지. 그것도 안 해요 또. 그렇게 겉으로 뭘 표현하는 걸 한국 사람들은 별로 좋은 행위라고 생각을 안 했어. 절제하는 걸 좋아했어.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뭔가 없어. 움직임이. 근데 그 안에 약간의 움직임들이 있는 거. 그거를 뭐라 그래? 정중동의 이미지인데 바로 이 시가 그런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요란스럽거나 뭐가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안에 뭔가 생명이 조용히 탄생을 하고 있고, 청로로도 슬며시 와, 슬며시. 표시 안 되고 와. 그래서 지금 이 작품에는 정적 이미지, 동적 이미지가 동시에 사용돼서 이 작품은 시각적 이미지 5가지가 다 사용된 세계에서 유일한 작품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짧은 작품이 이 작품 요거는 전문이야. 전문. 웬만하면 시도 이런 거 설명할 적에는 발췌해서 한두 줄만 이렇게 넣어놓잖아. 근데 이 박모을의 청로는 2줄이면 그냥 이게 작품 전체 짧아요. 이렇게.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봄을 씹고 사는 마을. 봄을 씹으면 어떤 맛일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봄을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그 봄에 많이 나오는 흙냄새 나는 풋풋한 나물, 그죠? 산나물 맛이 아닐까. 가을을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잘 차려진 화려한 한정식. 가을은 단풍 들고 화려하잖아, 그죠? 뭐 그런 게 아닐까. 겨울은 뭐 빙수. 추우니까, 그죠? 원래 냉면은 겨울 음식이었어요. 여름 음식이 아니라. 여름은 뜨거운 음식들. 그래서 여름에 이열치열해서 오히려 뜨거운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김상옥, 작가가 김상옥 씨인데 이 김상옥 씨는 현대 시조 시인이야. 뭐 이렇게 중요한 작가는 아닌데 그냥 재미삼아서 얘기해 드릴게요. 김상옥의 딸이 유명하지요. 근데 그 딸도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바로 공주병의 창시자 탤런트 김자옥 씨.
아버지가 이 김상옥 선생이에요. 자, 다음에 촉각적 이미지. 이렇게 5가지 이미지가 있다더라. 공감각적 이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